과일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저택 안을 울렸습니다. 제사상 앞에 선 가사도우미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린 소녀. 그 아이의 눈, 코, 인매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평범한 가사도우미로 살아온 여자에게 왜 재벌가의 영정사진 속 아이가 자신과 똑같은 걸까요? 이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미선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대한산업그룹 회장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녀는 이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한 지 3년째였습니다. 큰 대문을 지나 후문으로 들어서자 주방에는 이미 다른 도우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강 회장의 제사일이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실한 그녀는 다른 도우미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주방장이 지시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나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를 정성스럽게 무쳤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20살부터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일은 익숙했습니다. 화려한 저택도 값비싼 그릇들도 그녀와는 다른 세상의 것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강 회장 부인인 서정희 여사가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녀는 여전히 위엄이 있었습니다. 하얀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그녀가 제사 음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과일은 제대로 씻었는지, 생선은 비린내가 나지 않는지 꼼꼼히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일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산업그룹의 임원들과 친척들이 검은 옷을 입고 하나둘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고 손님들의 외투를 받아 옷장에 걸었습니다. 그녀는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현 회장인 강민재가 들어섰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맞춤 양복을 입고 위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어머니인 서정희 여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부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사 준비는 다 되었으니 손님들을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거실로 차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쟁반에 찻잔을 올려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그녀를 힐끗 보더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익숙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받는 것에 제사가 시작되기 전 미선은 제사상을 최종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사를 모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병풍 앞에 차려진 상 위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에 걸린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의 사진 옆에 작은 액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그 아이의 눈매가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 윤곽, 눈썹 모양, 입꼬리가 올라가는 방식이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접시가 기울어졌습니다. 주방장이 밖에서 불렀습니다. 빨리 나오라고, 손님들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 본 것일까요? 아니면 설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미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저택이 조용해진 저녁, 그녀는 다시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청소를 한다는 핑계였습니다. 제사상은 이미 치워진 상태였지만 영정사진은 그대로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그 작은 액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그 아이의 왼쪽 눈썹 끝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미선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귓불 모양까지 똑같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액자 아래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수아, 영원히 우리 곁에. 미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아,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녀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래된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주셨던 사진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 자신의 유일한 어린 시절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7살 때 찍은 사진. 미선은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아이였습니다. 같은 미소, 같은 눈빛, 같은 표정. 미선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황급히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인 김 사장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미선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김 사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냐고. 청소는 내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제사상을 치우다가 바닥이 더러워서 닦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상하게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서 쉬라고. 오늘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방을 나왔지만 김 사장의 이상한 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왜 그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좁은 원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고, 그녀만 살아남았다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을 잃었다고. 미선은 일어나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아원에서 나올 때 받았던 몇 안 되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 옷 한 벌, 작은 신발, 그리고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옷 조각. 흰색 원피스였습니다.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고급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이도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산업 강 회장 딸이라고 쳤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0년 전 강 회장의 외동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강수아 양. 부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트럭과 충돌했고 부모는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으나 딸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불에 탄 차량에서 아이의 흔적은 사라졌다고.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것. 그렇다면 혹시 자신이 그 아이일 수도 있다는 것일까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재벌가의 딸이라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걸까요? 미선은 다음날 아침 일찍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이미 은퇴하셨지만 후임 원장이 옛 기록을 찾아주었습니다. 40년 전 박미선이라는 이름으로 입소한 기록. 당시 병원에서 보낸 소견서에는 심각한 두부 외상, 기억상실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발견 장소는 사고 현장 근처 야산이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갔고 신원 확인이 안 되어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그 병원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옛 기록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병원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옛 기록들이 보관된 의료기록 보존소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한참을 기다린 끝에 낡은 파일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환자명 미상, 추정 나이 7세, 여아. 심각한 두부 외상 및 다발성 골절.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보호자 없음. 그런데 그 아래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가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고급 의류 착용, 목걸이에 S, A 이니셜 각인. 미선은 숨이 막혔습니다. S, A, 수아, 강수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차고 있던 가느다란 금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이니셜이 거의 지워졌지만 자세히 보면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S, 그리고 A.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개인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것이냐고, 친족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 부인의 DNA와 비교하고 싶다고, 방법이 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저택에서 일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서정의 부인이 사용한 찻잔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타액 샘플과 함께 개인 DNA 검사 기관에 보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검사 결과지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녀관계 확률 99.9%. 그녀는 정말로 강수하였습니다. 40년 동안 잃어버린 딸. 재벌가의 외동딸이었던 아이. 가난한 가사도우미로 살아온 자신이 사실은 이 저택의 진짜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강민재는 DNA 검사 결과지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는 종이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뭘 증명하겠느냐고 40년 만에 나타나서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 한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사장이 나섰습니다. 회장님, 이건 사실이라고, 수아 양이 살아계신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선을 노려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재산이 필요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산은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어머니께 한 번만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민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나가라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짐을 쌌습니다. 저택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맞는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떠나기 전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미선은 깊은 밤 회장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돌아가신 강 회장의 물건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강 회장의 손글씨가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야, 아빠는 안다. 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너를 찾지 못한 것은 아빠의 평생 한이다. 하지만 내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란다. 재벌가의 딸로 태어나 겪었을 고통보다 자유로운 삶이 너에게는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 아래 또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다. 그 아이도 불쌍한 아이다. 수아야, 내가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거라. 아빠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을. 하지만 찾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거라 믿으셨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서정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부인은 정원에서 장미꽃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다가가자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고, 민재가 내보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다고. 40년 전수와 양을 잃었을 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물었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느냐고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미선은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그 아이라고, 어머니의 딸이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은 종이를 받아들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수아는 죽었다고, 40년 전에 이미 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이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자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S, A 이니셜이 새겨진 금목걸이. 부인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수아의 돌잔치 때 선물했던 목걸이였습니다.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미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부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내가 수아냐고, 내 딸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미선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모든 증거가 그렇다고, 어머니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박미선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재산도 필요 없다고 강민재 회장에게 모두 주라고 했습니다. 부인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이제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를 읽었다고, 아버지가 원하신 것도 자신이 평범하게 사는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박미선으로 살았고 그게 자신의 진짜 삶이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끔 어머니를 뵈러 오겠다고, 딸이 아닌 그냥 친구로 만나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부인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미선은 저택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작은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집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구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끔 서정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아닌 오랜 친구처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미선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